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 네, 오늘도 오후 6시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새 단장한 역전의 용사들. 사실 어제는 좀 동접자가 적어서 제가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부터 시간 변경된 걸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시고 많이들 들어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 정말 또 멋진 패널분들 현안 깊이 한번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요. 단독 취재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정말 같이 방송한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계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안진걸 소장님, 그 네. 임세훈 소장님도 소장님이고 이 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 두 분이에요?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임세은 선생이 수석 소장이고 제가 차석 소장입니다. 네, 소장도 차석 수석이네요. 예, 서열을 정해놨죠. 돈을 똑같이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모든 걸 평등하게. 그러나 지인은 우리 임세은 평론가님이 수석 소장님이고. 레이디 퍼스트로. 아까 매부시에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별로 한 저는 게 어제 갔다 왔습니다. 별로 한 게 없는데. 아, 그래도 노 네. 변호사 만나면 기분 좋죠.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아니 김재호 대변인 요즘 뭐 방송에 정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도대체 일주일에 몇 개 정도 나갑니까? 일주일에 많게 할 때는 15개. 와. 적게 하면 11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방송마다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나가는 건 똑같고요. 예. 이제 레거시 방송이 좀 늘어난 거죠. 늘어난다.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야당이 뭔가 좀 체제를 정비하고 좀 공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불꽃튀기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야당도 체계가 좀 이렇게 완비가 됐고 그리고 좀 기득권이 뭐 사법 기득권이라니 이런 기득권이 뭔가 좀 이렇게 뭉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쪽도 공격을 좀 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벌써 지방선거 때문에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가요? 아니면 실제로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날 만큼 뭔가 쟁점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야당이 너무 밀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여권에서 대법원장 그리고 대선 개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혹 제기와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사법 기득권이 정말 뿌리 깊은 게 거기를 중심으로 언론과 그 다음에 그 내란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좀 블록을 짠 그런 느낌이에요. 블록을 짰다고요. 아, 조희대. 저는 그런 조희대와 직연 이 악마 판사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 기득권들이 모여. 실제 이제 딱 이제 그 기득권의 핵이 대한민국 기득권의 핵이 이제 딱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예. 그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극우 극단 세력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희대나 직연 등을. 근데 요즘에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면 이재명 정부가 지난 한 4달 동안 비리가 없기 때문에 비리 같은 건 하나도 못 건드리고 의혹조차 없다 그러잖아요. 박정화가 인정했잖아요. 김현지 뭐 문제 제기를 해도 제보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막 벌이는 것으로 또 법사에서 난장판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아예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주진우 의원이 그랬나요? 네.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무슨 막 북한 간첩설, 뭐 이화영 부지사 오늘 박상현 검사하고 또 이제 그 청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6월달에 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한 이후에 한 3개월 있다가 9월 달에 가서야 갑자기 이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 당시에 진술은 거짓이었다. 자백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말을 한다. 이게 이제 주진우 의원 주장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3개월이나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원인은 김현지다. 김현지가 전화해가지고 막 괴롭혔다. 뭐 이제 이런 취지를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박상현 검사도 마치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대답을 했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네. 수원지검의 검사들로부터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네. 뭐 150표에 가까운 실제적인 조사가 없는 그런 수원지검 내 증언 회유 그런 걸 받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 거짓 진술을 했고 이 거짓 진술을 하고 나서 신경이 바뀌어서 내가 증언 조작 회유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어회 먹으면서 술 파티도 했다. 그렇게 네. 폭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네. 당시에 어떤 검찰 쪽과 뭔가 협상을 해야 된다. 네. 뭐 플리바겐이든 뭐든 뭔가 협상을 해야 된다는 변호사들이 있었고 또 가족들과 또 다른 변호인 측은 아니다.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진술하면 정말 이화영 부지사의 인생이 정치 인생도 끝나고 사회적 활동이 끝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하는 그러한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막 그 검사들이 완전히 그 집안을 초토화시켜서 망하게 하려고 정말 압박을 많이 가했거든. 그런 압박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 검찰과 뭔가 협조하려는 변호사가 정리가 됐고, 이제 나름 진실을 파헤치는 변호사들이 좀 투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뭐 설모 변호사가 이제 설주환 변호사라고 지금 나와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뭐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얘기 나오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이야기는 설모 변호사가 좀 검찰에 협조를 하자 이런 주의였고 본인과 그런 어떤 뜻이 맞지 않아서 본인이 해임했다. 그런데 설주환 변호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그때 이재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김현지 보좌관과 소통을 했고 네. 본인의 변호 활동에 대해서 김현지 보좌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만둔 것이다라고 박상용 검사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원이죠. 네. 설주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설주환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설주환 변호사의 진술을 가지고 오든지 여기서 이렇게 설주환 변호사가 자꾸 등장하면서 마치 그 검사들의 주장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듯이 자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면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법적인 그 안전 그리고 이런 대리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와 네. 그런 긴한 얘기를 하죠, 변호사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변호인의 수임권은 그 어쨌든 그 의뢰한 고객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임료나 이런 것들을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에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실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전히 주진우하고 박상용하고 둘 다 윤석열 앞잡이 내놓으라는 정치검사 놈들 아닙니까? 완전 이건 사건을 조작하는 거죠. 아니 왜 김현지 보좌관이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나? 그 네.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심지어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선임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사임하게 됐다고 이화영 밝혔고요.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가 선임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심지어 당에서 이렇게 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때 그 설 변호사가.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던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자연스럽게 그만뒀고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님의 사모님이 법정에서까지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네. 이화영 정신 차려! 왜 지금 정치검찰한테 놀아나 막 이걸 안팎에서 저는 그 사모님도 많이 뵀기 때문에 그게 막 호통도 치고 정신 차려로 가족들이 난 변호사도 이상하다 해서 김강민 변호사를 이렇게 새로운 변호사로 구성이 된 거죠. 거기 김은지 비서가 아니 강희민이 보장에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 사건도 아닌데 왜 전화를 하겠어요? 이건 저는 박상용 주진우가 거짓말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그거는 밝혀야겠죠. 그거는 근데 소장님 그때 당시에 설주환 변호사가 당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당 대표도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다른 당으로 갔지만 그 당시에는 당 대표나
당대표의 측근들에게 본인이 어떤 변호인으로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으로서 뭔가 어필을 하려는 그러한 접근은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아니, 네, 그래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설주한 변호사의 행태가 좀 이상해요. 이낙연 나오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거기서 아니 탈당해서 이낙연 당으로 한 건 네,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은 분이니까 그건 네.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당시에 했으면 당대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 공작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변론 방향이 틀렸다라고 당 법률위 관계자가 전화했을 수는 있겠죠. 왜 설령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때 우려하는 사람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갔겠죠. 근데 딱 집어서 마치 김현지 씨가 개입해가지고 변호사를 교체한 걸 주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진하고 박상용이는 설주안이 있지도 않은데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죠. 이재명을 죽이고 김현지를 죽이려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김현지보다는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제 최초 출발할 지점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 이화영,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대북 송금, 뭐 김성태 이렇게 이어지는 고리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조작, 왜곡 있었다는 거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국회 공방은 주장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 자, 상대는 건덕지 하나만 가지고 이만큼 부풀려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렇죠. 이 하나하나를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은 너무나 복잡하다. 자, 결론부터 그냥 이야기해라.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는 없다. 그렇죠. 그것은 자, 봤다는 사람은 존재했으나 증거가 아예 없다는 것은 다 드러났는데 대북 송금 사건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을 할 때 누가 어떤 말을 보탰다 안 보탰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던 발언을 가지고 뒤섞어 버리면 제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제일 괴로운 것은 취재 과정에서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입증을 못하니까 야 그건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 분명히 들었다. 그러면 들었으면 증거 가지고 와라고 하는데 전화기로 녹음 안 돼 있으면 들은 사실이 없어집니까? 이런 걸 할 때 예단과 편견 없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공방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니 여기에서 맞대응하는 것은 원천이 없었던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 외에 논쟁에는 오히려 끼어들면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 실장을 국감장에 끌어들이면서 안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김현지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가 여러 회 술 파티가 있었던 게 사실상 증명이 됐잖아요. 사실이지 그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새 김현지 실장이 이슈로 떠오르니까 그걸 막 이제 마구잡이로 지푸라기 잡듯이 막 지금 이슈를 던지는 건데 저는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그 5월 1일에 판결된 조희대 대법관의 그 진짜 정치 개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정말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조작 검사들, 쌍방울 조작 검사들 아직 건재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이 사람들 지금 막 박상용 지금 법무연수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작 검사들이 채널 A 나오고요. 국감장 와서 마구 지금 저렇게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공무원인데.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수사, 인적 청산 이 되고 있나요? 아니 저는 뭐 사법 개혁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일단은 이 조작 검사들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상 누각인 게 이자들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잡혀간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자들은 지금 검찰에서 암약하면서 뭐만 때만 되면 뭔가 뭐 조의대 뭐 이런 건 나오면 딱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마치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무부도 그렇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특검을 하든지 대대적인 감찰을 하든지 진상을 밝히고 이 검사들 꼭 진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이것을 인사 조치를 한다거나 뭔가 징계를 한다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야 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이미 수사 과정에서 왜곡 조작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하는 것 또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오는 걸 갖고 그때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런저런 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부담을 들어주는 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휘 체계를 정확하게 지금 세워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것들은 뭡니까? 이제 지금 탄압받는 피해자로 갑자기 가해자가 가버리고 국회에 나와서 난리 법통을 지금 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얼사 좋다고 이렇게 막 이제 엉겨서 마치 이것이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저는 김조 대변인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그걸 여기서 비판하지 말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정부 쪽에 제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보면서 이 뭐 조희대도 어제 너무 나빴지만 주진우도 나빴지만 박상용이가 진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현직 검사가 나와가지고 네. 지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도 꽤 지난 일인데 또 제3자 설주환이를 팔아가지고 설주환이부터 김현지가 개입했다 들어.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지가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다. 박 검사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니까 이제 따라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민주당 김현지님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들었다. 네. 이건 완전히 아예 김현지를 악마하기 위해서 김현지가 마치 뭘 다 개입한 것처럼 네. 현직 공무원인 검사가 나와서 정치 공작을 온몸이 보는 데 저질렀다는데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민주당 참뿐 아니라 뭐 법률감시단체, 법률 이제 정치 검찰개혁 단체들까 다 나서서 이런 작태가 어딨냐고 네. 대대적으로 싸워야 될 일인 거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힘이 서울시장 선거는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정치권이 더 지금 부하내동하는 것처럼 막 달려들어서 하잖아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 문제와 함께 지금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검사들이 나와서 막 저렇게 이제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실제로 민주당에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거꾸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법치를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세울 거냐? 아니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 행사하라고 어떻게 이거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누굴 보복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나 없나? 국회에 나와서 정언하는데 거기서 아예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밝히는 대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린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야 이거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건드려서 중도층에 뭔가 좀 여론의 민심의 흐름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 나는 더 빠져들어 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다. 정확하게 원칙을 세우고 집행할 건 집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 이제 국감하면서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는 그 국감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 얘기는 조금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데요. 대법원의 정말로 사법부로서 최후의 정의에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대법원의 이 행정소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사실은 그들이 냈던 자료하고 다 하나도 맞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저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법원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데 네. 거짓말을 계속 이 말 그대로 변명만 하면서 그런데 독립성은 뭐 우리가 보장받아야 한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에 침해한다. 네. 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밤새도록 듣고 있었고 마지막 어제 밤 한 12시쯤 됐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본인은 좀 억울한데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고 싶은데 네. 내가 밝혀버리면 사법부가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내가 넘어서는 것이니까 말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걸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 밝히면 자기도 해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왜 그렇게 급박하게 그것을 파기환송까지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답이 없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더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대법원장 감싸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나서는 걸 보고는 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사법부의 모습이다. 그 수장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걸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 독립이란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부 국민들은 진짜 오해하시겠어요. 마치 진보 세력이나 정부 여당이 사법부를 뭐 압박이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재판에 박근혜 때처럼 양승태 때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왜 대선 앞두고 당선 유력한 후보를 날리려고 하는 불법 정치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규정, 관례를 싹 다 깨가지고 수천 건의 사건이 다 35일 만에 끝난 사건들이 대부분 그냥 원심 항소심 확정했는데 왜 이재명 사건만 유일하게 파기환송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건 분명히 조희대가 혼자 했던, 윤석열과 한독수랑 교감을 했던 뭔가를 꿍꿍이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사법부 독립은 옛날에 군사 쿠데타 세력이나 그 다음에 대자본으로부터 독립이지, 국민으로부터 독립도 아니고 국회로부터 독립도 아니고 정의로부터 독립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또 지들이 해명한 것도 지금 다 틀린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법부를 개혁하고 조희대를 퇴진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어떤 여론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자 이거 사법부 계속 압박하면 안 된다는 것. 제가 이제 김조 대변인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이거 할 거냐. 어제 이제 본색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오늘 나서서 국무회의에 국회에서 정언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것. 그러면 대통령이 이게 지금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기관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공직자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라는 이제 이런 요구에 대해서 나는 매우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게 지금 민심의 문제냐, 사법부 저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인정해주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질질 끌려 정말 다니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뭔가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런 사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판단시켜주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봐야지, 중간에서 뭐 그렇게 항상 막 건드려 놓고 흐트러뜨려 놓고, 그게 사실은 지난 검찰 개혁의 역사 아닙니까? 그냥 의혹만 제기하다가 지금 공수처 만들었는데 공수처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막 이것저것 건들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뭘 하나 하면 진짜 끝장을 봐야 된다, 이번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좀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검찰도 그 한 150명 되는 인적 청산이 안 됐어요. 수사도 하나도 안 받고 지금 검찰부터 좀 확실히 정리를 하고, 사법부는 그래요. 사법부도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진상을 밝히려면은 강제력 있는 뭔가가 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면 순서를 좀 정해서 사법부 개혁, 제도적인 부분, 왜 대법원은 서초동 강남에 있어야 되나? 대법관들은 75평, 150평, 100억짜리 사무실을 써야 되나? 이런 대법관 늘리는 부분. 이거 사실은 대법관 한 명당 3, 4천 건의 그 사건이 지금 1년에 계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냥 다 그냥 기각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고심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사법 개혁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서의 뻔뻔한 거짓말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든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말을 말든지. 그런데 이거 지금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 요구하면 거부하고 말이에요. 대도 않는 이유로 가서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무위원들도 국회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 거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들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제 한덕수 그 전 총리,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재판에서 나왔던 그 거짓말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나온 자료들과 이 법원 행정처장의 틀린 말들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 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게 많았어요. 어제 한덕수 CCTV를 보더라도 거짓말 안 한 사람들이 없더만요. 제가 어떤 분한테 특별 인터뷰 내가 인터뷰이로 한번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니 이 자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저게 거의 그냥 방탄 철판을 깔고 하는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방탄철판이요? 방탄 철판을 깔고 하는 건지 아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갔겠지라는 마음이 왜 제가 없었겠습니까? 뭐 윤석열이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김용현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뭐 할 수 없이 반대를 했으나 워낙 거세게 밀어붙이니까 동조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노변은 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죠. 왜냐하면 바로 나와서 수구리로 집단 수구리 작전을 써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5번이나 막 미안하다 그러고. 당신도 반대했어요. 예, 저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성자가 한 명도 없었다 말이죠. 그것도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민들 앞에 했으니까 아 이것들은 결국 윤석열 밑에 있는 장관 또는 국무위원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어제 그 CCTV 보고는 충격을 넘어서 와 이것들 진짜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려고 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민 장관이 웃는 모습 뭔가 계획이 실행되는 듯한 그런 것에 대한 그리고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화질하고 와서 독려하고 서류 보여주고 뒷주머니에 꽂고 이렇게 했던 이 장면은 야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란의 공범이다. 내란의 주동자라는 인식으로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 국힘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자. 네. 이 자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 더 들어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최상목, 얘기하세요. 최상목, 뭐 쪽지로 줘가지고 뭐 쳐다보지도 않. 종이 형상, 기억 형상도 네, 종이 아니었나요?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빨간. 쪽지부터가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건을 일부러 쪽지라 그러고 본 적도 없다 그러고. 본 적도 없는데 A4 문건 용지를. 받아갖고 열심히 읽어보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되어가니까 또 이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또 지치시기도 하는데 다시 저희가 제2차 응원봉 현명을 해서라도 이 윤석열,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일당은 마무리,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마무리에 힘을 좀 더 기울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어제 그 최상목, 네. 한덕수, 이상민의 이상민, 네.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자들이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예. 근데 막 이상민은 막 진짜 야 그 악마의 미소더라고요. 막 예. 좋아가지고 이제 성공해서 곧 있으면 막 좋아 막 희희낙낙하는데 너무 소름이 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그 지원들 다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버랩되는 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뭐 한덕수, 이상민 그리고 최상목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버랩되는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 내란은 뺍시다 단어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것이 불법인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아는데 대법원장은 한마디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이게 이자의 본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동조했죠.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물어보니까 뭐 나중에 상황 보고 이야기하겠대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저 CCTV가 어떻게 나왔을까 지금?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게 나왔을까? 만약 그 당시에 제시됐다면 100% 증거인멸. 왜냐하면 본인이 조사 과정에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것을 발견했을 수 있다, 확보했을 수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끝까지 남아서 모든 대통령실 주변에 증거인멸을 다 했는데 그랬죠. 이 CCTV도 어떤 식으로도 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찾아냈지? 그래서 두 가지로 추론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해서 폐쇄시킨 CCTV를 포렌식으로 찾아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첫 번째는. 예. 네. 두 번째는 누군가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 당시에 근무하던 근무하던 이제 이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에서 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찾았는지 물론 의무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게 CCTV가 원본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포렌식으로 복원했을 때 저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누군가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추적하면서 누가 왜 이 시점에 저것이 드러났느냐. 만약에 지난번에도 한덕수를 구속시킬 때 증거자료를 제시했는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했다면 그거는 엄청난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나왔다는 이것은 좀 더 취재기자들이 열심히 붙어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검찰 특검에서 확보했는지는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 그 부분에 좀 확인을 좀 해야 그러게 될 필요가 있겠네요. 뒤늦게 공개가 된 건 맞죠. 그래서 경위를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만 파악해보고- 공개가 그렇게 늦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최근에 확보했을 수도 있어요. 법원 최근에. 그렇죠. 이미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 CCTV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저렇게 대응을 했겠냐고 한독수하고 그 당시에. 다 이런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내란 국무위원들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면 야 이거 빼박인데 이거 어떻게 말을 맞췄겠지. 그러면 뭐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뭐 종이가 한 장 나왔습니다. 뭐 A4지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났는데 비서가 갔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머리들이 그렇게 좋은 엘리트들만 다 모아놨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엉터리 자기들도 수가 없죠. 모르고 있던 것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으니까 저는 내란 특검에서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 이번에 나왔던 저 CCTV가 법원에서 또 공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판 담당 부장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곡점이 왔다. 예.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에 관할하는 부분이 있고 네. 보안이나 경호 요것은 또 경호처장이 이렇게 관여하잖아요. 아. 근데 와. 진짜 똑똑하다. 왜 그러냐면은 어. 이제 이 경호처장 업무에 대해서 워낙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도 함부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외곽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CCTV도 경호처에서 관리할 확률이 높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당시에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한남동에서 막 뭐 총 들고 막 무력 시위하고 막 이러면서 경호처장 한 명이 그만뒀고 그 위에 김성원 경호처장도 엄청 몰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제 생각에는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김성원 경호처장 함께 이 경호처 조직 자체가 다 날아갈 수가 있어서 끝내 이 증거물을 지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합리적으로 의심을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고 그리 생각 거의 약간 천재네요. 그렇죠. 경호처가 참 그 당시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경호처에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갑자기 제가 친하게 지냈던 박관천 지금 행정관이 지금 경호차장으로 가 있습니까? 뭐 정책관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취재를 좀 더 해보면 그때 비아폰도 다 로고 데이터 지우라 그랬는데 예. 그러면은 공문으로 써서 달라고. 그렇죠. 김성원 경호처장한테 맞아, 그 그때 그랬어요. 공문으로 써서 지시하라고. 그렇게 그 시기에 그렇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번 CCTV는 온 국민이 봐야 됩니다. 아직도 못 보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좀 우리 애청자들이랑 또 시민단체도 연합해가지고 이 내란 비상계엄 CCTV 보기 전국민 캠페인 우리 김조 대변인 내일 민주당에서 특별히 브리핑 한번 하십시오. 아니 근데 이 CCTV 다 같이 봅시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내부 CCTV 같은 거 전에 공직에 있을 때 확인 많이 했거든요.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지 CCTV 화질이 너무 좋아. 보통은 흐릿해요. 네. 아니 보통은 저렇게 이상민이 웃는 얼굴 잘 이렇게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야, 그러니까 용산에서 새로 공사를 하면서 최신식 CCTV를 설치한 거예요.
굉장히 또 재밌는. 그때 그랬대요. 아니 네, 실제로 네. 그랬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래 CCTV가 없었는데 자기네가 일부러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사실은 CCTV가 있는 줄도 몰랐었던 사람도 국무위원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를 지운다고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몇 달 동안 지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 지운 거죠. 네. 제일 중요한 증거는 있었다. 아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꿈도 못 꿨던 것 같아요. 자, 그랬을 수도 있고 다 지웠는데 누군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보를 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저는 내란 특검의 성과라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 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주요 임무 종사자, 종범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법적으로 내란 사건의 주동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에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 자, 저 정도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저것이 드러남으로써 정말로 저 공익적 제보를 하신 분한테 저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재판의 결과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오늘 뭐 당장 저녁에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겠지만 앞으로 소환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최상목 있죠. 그리고 줄줄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써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상목이는 기소도 아직 안 됐죠. 지금, 그렇죠. 예, 구속장도 청구 안 됐고, 이제 오늘 박성재 구속을 계기로 김주현, 최상목, 이상민, 이한규까지, 이상민 이제 구속됐으니까 이 법제처 이한규까지 이 자들이 사실상 저는 내란의 주요 그 공범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전 사후 계속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증거인멸까지 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특검이 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하도록 제도 또 압박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지난번에 한덕수를 구속영장 청구했을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돼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누가 로펌이 들어왔느냐, 내부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렇게 욕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것이 증거로 나왔으면 증거인멸이 빼박이잖아요. 완전히 거짓 진술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러면 다시 잡아 넣으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취재를 오늘 좀 해보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죠. 1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은 네네.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구속을 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정 그래서 구속은 제가 해야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예. 그 당시에 특검의 태도도 좀 이상했고 뭐 그 제 혐의 사실도 막 방조 혐의를 집어넣어서 이상했는데, 원래 보통은 그렇게 영장이 기각될 것에 대비해서 꼭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건은 보통은 혐의 사실이 한 6가지 되면은요 한 3가지 정도만 먼저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일단 그걸 가고 나중에 이제 기소할 때는 추가로 혐의 사실을 집어넣고,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잘라가지고 이제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남겨진 걸 가지고 다시 청구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한덕수 거짓말하는 게 너무 빼박이니까 사실은 추가로 청구하면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같이 집어넣고서는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되자마자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그게 좀 원래 그 일처리 방식하고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한덕수는 이제 지금 이제 본인이 뭔가 이야기하지 않겠으면 언론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람은 원래 이제 국무총리 되기 전부터 엄청나게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요즘은 이제 후회 막금이겠죠. 근데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책임을 다 져야 하는데, 제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그 당시에 특정인들을 모아놓고는 담합을 했구나. 내란을 하자. 우리는 동의하자. 윤석열이 가니까 우린 따라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결정한 당사자라는 사실에서 너무나 제가 지금 이 사실을 분노스럽게 좀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럼 국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총리, 행안부 장관 쭉 여러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만 사전에 알려서 와서 야 으쌰으쌰 하자. 그 자리에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이제 종이 조각을 줬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언지를 받고 사전에
뭔가 움직임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확실하게 국무회의에서 동조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렇죠. 그때 그런 식으로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 안 불러 모은 거예요. 요 사람들만 불러 모았다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라고 본다면 그럼 국힘은 어떻게 했냐고요. 최소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내란 사건 직전에는 국힘과도 상당히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회 쪽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대응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결행하고 그 뒤에 조건을 맞췄다라는 이제 이 가정에서는 우리가 저는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죠. 벗어나야 된다고. 벗어나야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라이 제정신 아닌 김용현이 윤석열과 김건희 이들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달할 자료와 정보를 주고 그것을 요약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역할 분담이 그 자리에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 그걸 그럼 받을 준비를 했으면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한덕수 전 총리가 지시를 했거나 누군가 거기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김용현이라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가야 되는 거고 또 국힘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는 이제 파면은 훨씬 더 강한 의심을 할 만한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파면 팔수록 그리고 상황이 진정되면 진전될수록 우리들이 놀라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제 그 대법원 국정감사는 깜짝사실 놀랄만한 상황이었고요. 내일 또 현장 감사가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식으로 좀 상황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지원 의원 말에 따르면 원래는 안 나와서 인사만 하고 싹 가려고 그랬고 그래서 본인이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사전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조율을 했답니다. 그래서 7명의 의원의 질의를 듣고 가라. 그게 바로 국민의힘 의원 3명,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3명, 그리고 이제 비교섭단체 1명 해가지고 7명의 의원의 질의를 듣고 그래서 가는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가 됐었었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그 질문을 물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답은 안 했습니다만 그냥 꿋꿋이 앉아서 질문을 듣고 끝난 다음에 이제 이석할 수 있도록 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시 40분에 밤에 다시 돌아와서 인사말 하면서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법원 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이, 한덕수, 최상목이도 국민 앞에 저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CCTV나 녹음을 해놓으면 녹음을 안 해놓으면 믿지는 못하겠어요. 네. 아니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국무총리, 부총리, 행안부 장관도 그랬는데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라고 거짓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만 그렇게 유죄를 때릴 수 있냐 이거죠. 왜냐면은 그 선거법 내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조작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가지고 그것을 유죄로 내리고 한 정당에 수백억 원의 그러한 어떤 선거 비용을 보존하게 한 그게 법관님 제가요 저도 재판 좀 받아봤는데요.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재판 좀 받아보면 네. 판결문을 딱 읽다 보면 제가 좀 무리하게 얘기한 거 거짓말한 부분 이것도 법관들이 정확히 지적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 좀 놀래죠. 솔직히 놀래고 또 상대방 변호사나 막 검사가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죠. 그리고 이제 이 판결문을 보고 나서 네. 그래도 이게 판사가 상식적으로 다 판단해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신뢰를 받았어요. 받는군요. 내가 불리해도 뭐 유리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되게 재판 과정을 하면 사실은 그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오랜 이 보면.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그 5월 1일에 그 판결 누가 이해합니까? 그냥 7만 페이지 그 사건 기록을 다 봤다고요? 그 정말 몇 달은 봐야 되는 그 사건 기록인데 그것을 수천 건 계류되어 있는 대법관들이 그걸 다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1심 판결문을 그냥 복부를 했다는 게 그게 정설 아닙니까? 그리고 2심 판결문이 굉장히 잘 써 있어요. 읽어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한번 했는데 아직 그냥 1심 판결문 대충 갖다가 써가지고 그냥 네. 아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양심, 뭐 법관의 양심으로는 하는데 저는 새빨간 거짓말로 느껴집니다. 솔직히 사실 그렇습니다. 미안해. 아까 내가 왜 웃었냐면 사실 김지호 대변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닐까? 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뭐 이런. 아니 진짜 그 2심 판결문을 보면요. 네, 예. 이심 너무 잘 썼다 이런 예. 거. 예. 아니 근데 예. 제가 솔직히 제가 봐도 아니 근데 내가 기억이 김문기 씨 고인 되신 분은 안타까우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3년 동안 제가 그 문 앞에 제 책상에 있었어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 제가 다 기록을 해요. 김문기라는 사람이 한 번도 그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도 맨날 오늘 내일 잡혀간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쉬는 시간에는 맨날 준비 서면 쓰고 김밥 먹으면서 새벽 2시까지 준비 서면 쓴 사람이에요. 진짜요? 3년 동안 와. 죽으라고. 그때도 맨날 재판에 말도 안 되는 그 뭐 쌍방울 이런 얘기는요. 아니 맨날 신체 압수수색 있잖아요. 핸드폰 맨날 압수수색 가져가죠. 맨날 재판 가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전직 조직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 어울릴 생각을 못해요. 항상 막 떨고 있는데 언제 예. 잡고 그렇죠. 오늘래 하는데 그렇죠. 아니, 그렇죠. 너무 잘 아실 거 아니 안진걸 소장님 그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 성남시장 후보 2006년도에 처음에 떨어질 때 그 전후부터 항상 제가 사석에서 들을 때 항상 국정원이나 검경의 먹잇감이 되고 언제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본인도 맨날 이야기하시는 돈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다. 맞아요, 모든 맞아요. 행동을 조심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그 대다수 국민이 그걸 믿는다고 생각. 이 조희대 사적 만남 가진 적 없다는 보통 그냥 난 절대 안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적으로 만났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무슨 국가 기념일 때 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근데 이 윤석열과 조희대 한덕수 이자들은요 공적으로 잠깐 만나갖고도 야당 다 쓸어버리자 이재명 죽여야지 한두 마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리고 말하지 않고도 윤석열이 조희대 임명할 때 사실 6년임들 다 못 채우잖아요 나이 때문에. 근데도 그때 임명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그건 조희대하고 사전에 이재명은 당신 죽여주세요. 당신 시키지 말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내가 시켰으니까 충분히 몇 년 동안 되니까 6년은 못 채워도 충분히 그 안에 죽일 수 있으니까 이미 사전에 상당히 교감해버렸다면 일단 뭐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저는 부분은 확정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추정을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성의 측면으로 이해를 해줘야 하느냐,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냐, 아니면 동일한 사안을 아예 근본적으로 무시해 버리느냐, 그러니까 거짓 위에서 논리를 만드느냐, 아니면 진실 위에서 논리를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치열하게 저는 논쟁을 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냈고 검찰에서 그 기소 사실이 1심에서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가 어떤 판단하더라도 내 자유야. 야, 대선 기간이야. 좋다. 윤석열 파면됐는데 이재명 너 잘했어. 좋다. 가져와봐. 야, 우리 그 정도 권한 위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지지 정당을 일단 떠납시다. 제3자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5월 1일 날 여기에 대해서 판단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뭐 그 뒤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국민들이 5,200만 명이 이제 유권자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제 대통령 누가 뽑는 걸로 결판을 짓겠다는 가장 중요한 국민적 판단 앞에서 무슨 소리야. 야, 윤석열도 갔는데 자 한번 와봐. 내가 결론 낼게. 라고 하는 행위를 어떤 국민이 정치적 지향성을 빼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근본적으로 던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네.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저 사람이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그 시점에 진위 논쟁은 둘째 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깊숙하게 개입해서 대선에 이재명이 끝장이 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 대법원의 권한을 위임했냐고 지가 혼자 해석해가지고 야, 그 권한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자, 당장 끝장 보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임한 적도 없고 국민들이 동조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절차적 하자가 우글우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라고 하니까 이것은 독립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노영희 변호사가 똑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마음을 먹으면 언제라도 파기자판, 파기환송 시키면서 특징이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판사들 앞에 대놓고 야, 너희들도 그럴 권한이 있어. 그게 바로 독립성이야. 내가 이거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지금 조희대가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면 소상하게 그걸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몇 시에 넘겼고 어떻게 읽었는지 복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갑자기 소부해서 전화번호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이 설명을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리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또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놀라운 음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노정면 의원이 그 YTN 기자와 김건희 씨 간에 있었던 이 통화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공개하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조선일보 폐간시킨다. 내가 뭐 죽어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하고 좀 유사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리죠.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사실은 저 녹취인데요. 저거 듣고 다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건희 씨가 사실은 YTN을 이상하게 김건희 씨가 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지난 정권에서 YTN이 갑자기 헐값에 넘어갔단 말이죠. 우리 다 이상하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넘기려고 난리를 쳤느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우리한테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사죄하는 그 타임에 저런 대화를 기자하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저게 이제 YTN 기자가 네. 당시에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김건희의 학력 경력이 아주 불법 부당하게 많이 고쳐졌다, 조작이 네. 되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잘 알죠. 저희가 고발했고 고발인도 막 받고 그럴 때니까. 그렇죠. 민생 근데 경영 경찰도 처음에는 수사를 하더니 정권 바뀌니까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해서 이의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지금 무혐의 처분한 상태인데 아니 본인이 김건희가 지 범죄 중에 유일하게 자백한 범죄가 아유 돋보이려고 그랬죠. 네. 잘못 적은 것도 있고 부풀렸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속여가지고 계속 그 대학의 그 급을 높여가고 강사에서 뭐 겸임교수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경력을 세탁할 때거든요. 경력을 혜택했죠. 네. 그렇게 해서 경제적 이득 또 사회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명백히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상습 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저렇게 하면 상습 사기로 처벌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미용학원 안 다니는데 미용학원 다닐 때에서 미용실 채용된 사람들 이거 다 사기죄로 처벌받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업무방해죄죠, 그거는. 업무방해 뭐 취업 사기 이런 거로. 근데 기자가 이제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추가 취재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전화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 식으로 하면서 내가 공무원이냐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나도 당신은 경력 속인 거 없어? 내가 당신 또 한번 파볼까? 있을걸?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러더니 막판에 이제 그래 좋아 나도 복수할게. 그래서 YTN은 반드시 없애야겠다 생각한 거죠. 이게 이명수 7시간 녹취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소리는 내가 짚고 나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짚고 나면 검경이 알아서 기어 뭐 유명한 말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힘들어졌어요. 예, 서울에서 압수수색 당했죠. 비상겸 날 압수수색 아침에 서울에서 압수수색했다니까요. 뭐 그다음에 소송도 민영사 소송도 김건희 세력부터 엄청 당했고 최재형 목사도 엄청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김건희가 당시에도 검찰 총장 또는 유력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거침없는 이런 권력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미 알았지만 또다시 드러난 알겠습니다. 거고 결국 YTN을 사감으로 개인적 반감으로 유진그룹에 팔아 넘겼구나. 네. 불법적으로. 그것도
간접적으로 그 정황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녹취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 26일 날 김건희 씨가 사죄를 했는데 사죄를 하기 전에 취재를 한 기자에게 저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다는 얘기가 네. 사실은 저 사과 자체가 진정성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건데요. 그 사과도 당시 우리가 이미 분석했잖아요. 숨 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이라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나도 기자님 한번 파볼까?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굉장히 부도덕한 걸로 몰면 안 된다는데요. 근데요, 제가 당시 저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대선 때 현안 대응 TF였기 때문에 저 상황을 잘 아는데, 그러면 YTN에서는 저 음성이 당시에 왜 보도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 그게 이상한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그 YTN에서 첫 바따로 김건희 씨의 허위 이런 거예요. 삼성플라자 백화점에서 이렇게 뭐 문화센터 같은 데서 전시회하고 삼성미술관에서 전시했다 이렇게 이력으로 낸 거예요. 뭐 나오지도 않은 학교 막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런 게 처음 터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팩트를 확인하고 YTN 기자가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한테 확인 전화를 한 겁니다. 아하. 그때 김건희 씨가 하지 말아야 될 막 협박이나 이런 걸 마구 한 거지. 저는요, 저 녹취가 그때 12월 달에 방송이 됐다. 그럼 대선 결과 바꿨습니다. 당연히 바뀌었죠. 근데 왜 그때 4년 전에는 방송을 못하고 지금 국정감사에 나왔을까? 철저히 배우가 있다. 이 녹취가 방송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외압이 있었고, 그럼 그 외압의 실체 이제는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지호 대변인 참 예리하시네요. 오, YTN 이 다시 지금, 중력스럽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상황에서 저거를 이제 노정민 의원 쪽으로 제공해서 가능성이 없던 노정민 의원이 들고 있는 걸 저렇게 요즘 의원님 그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 최근에 아니, 그런 제보받은 얘기는 것 같아요. 많이 얘기는 있었어. 있었는데. 녹취가 있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끝까지 안 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녹취가 실제로 존재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 극소수였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묻혔다가 이번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저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시점에 이게 나왔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고, 그 시점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 3년을 이제 했겠죠. 그럼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아니었을 텐데. 예.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안 힘들게 좀 덜 힘들게 살고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데, 참 언론의 역할이 이럴 때 결정적이, 그리고 김건희가 나와서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취재해 보니까 김건희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가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게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저건 네. 그 대통령 유력 후보 그것도 당시 지지율을 앞서고 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따라잡긴 했지만 윤석열이 앞서는 거로 더 많이 나올 때 아닙니까? 네. 그 영부인에 가서 매우 높은 자가 저런 폭력적인 그리고 부도덕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기자나 우리나 경력 조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다 걸리면 개창피 당하고 쫓겨나는데. 경력을 왜 조작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경력 뻔히 조작하면 드러나는데. 사기 잘못하면 사기죄 처벌되고 회사에서도 대부분 퇴사당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대놓고 그러잖아요. 너는 없어? 그러니까 지 생각으로는 전부 다 주가 조작하고 잔고 조작하고 그다음에 경력 조작한 거, 논문 조작하는 거, 지 주변엔 다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있지 이렇게 이런 이건 자, 네. 김건희가 YTN을 유진그룹에 불법적으로 팔고 방통이 이진숙의 방통이야 그런 짓을 이진숙 등의 방통 그런 짓을 했는데 그것의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녹취이고 김건희의 성격과 성질을 알려주는 녹취지만 진짜 YTN이 그때 보도하지 않았는지는 이건 새로운 차원에서 YTN이 지금 유진그룹으로 넘어가서 다시 제공한 우린 지지는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근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저런 녹취가 얼마나 많을까 사실은 궁금해요. 왜냐면 조선일보도 명태균 씨 그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USB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풀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YTN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언론사들이 사실은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YTN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를 엄청난 특종인데 맞아요. 당시 근데 정권이 민주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문재인 문재인 정권이었죠. 문재인 정권 때. 근데 어떤 방법으로 외압을 넣었길래 저 녹취가 저런 대특종이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YTN에서 저런 의혹 제기를 하고 반박을 하고 확인 녹취를 한 거잖아요. 저거 합법입니다. 내가 취재를 한 건에 아니 예. 모든 아니, 기자들이요. 내가 이런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확인 당사자한테 확인 전화를 한 거 녹취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방송에 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YTN 기자인데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때 보복할 거야. 그리고 저 얘기가 사실 보도로 나오긴 했어요. 아 그래요? 뭐 보복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실제 목소리가 안 나온 거지. 기자한테 뭐 거칠게 항의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녹취가 그거 안 나온 있었죠. 거예요. 그러면 와.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갖고 저 녹취가 아니 글로 전하는 거랑 저렇게 내가 복수해야지. 들리는 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저 녹취가 묻혔다. 민주 정권 하에서 이 부분은 저는 진상이 꼭 규명됐으면 합니다. 그렇죠. 두 얼굴 참 저렇게 다르게 살고 있었나 김건희가. 윤석열도 이번 명절에 국민들로부터 오는 응원과 격려의 편지를 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마음을 다스리고 인생을 성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야, 맞아요. 이게 완전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르냐 아니면 지금도 윗선 덩어리의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건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몰랐던 거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주는 장면에 불과한 것이다.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더 많은 아마 이제 폭로가 저는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갖고 있는 내용 좀 더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YTN도 노정민 의원하고 이제 좀 연락을 취해서 저희들도 취재를 하겠지만 이게 왜 그 안에서 그대로 숨겨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은 좀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YTN이 이제 부당하게 유진그룹으로 넘어갔으면 거꾸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사회는 다시 살겠다. 한전의 KD 뭐 MC입니까? 네. 한전 그 자회사도 돌리지면 다시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빨리 절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원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이제 맞습니다.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김건희 씨의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저런 상황이었으니 뭐 누군들 겁이 나고 누군들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해도 괜찮고 내가 개사과를 해도 괜찮고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김건희였더라도 저런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매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거죠.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건진법사 그동안에 그렇게 김건희 씨를 옹호하고 절대 목걸이 샤넬백 안 줬다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자백을 했습니다. 건진법사가 나 김건희 측에 샤넬백과 목걸이 새벽에 갖다 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기현 평론가님,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자백을 하는 겁니까? 자백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이것이 알고 보니까 공무원한테 준 것이 아니니까 뇌물죄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아니 이제 그때는 일단 부인을 하고 보다가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빠져나와야 되니까 아니 나는 전달책에 불과했고 왜 이 선물이 그쪽에 갔는지 모르고 그리고 김건희는 공무원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금 이제 발을 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통일교가 왜 이 선물을 줬느냐는 것에 대한 이제 추적이 필요할 때고 뭔가 뒷거래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스레기에 지나지 않고 진짜 큰 것이 훨씬 더 많이 숨어 있다. 김건희가 어떻게 이제 통일교하고 거래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밝히는 게 과제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사는 길이 생기면 진실을 고백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 사람 양심 뭐 이런 거 아예 없다. 내가 그냥 빠져나가서 살 일이 있으면 그냥 김건희한테 다 덮어씌우고 그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부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훨씬 더 지금 본인에게 편의적으로 이제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제 선물이 다 갔다라는 사실이 통일교로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증거로서 입증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건데요. 첫 번째 공판이었습니다. 이때 김건희 특검팀에서 박상진 특검부 등등이 이제 들어와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 전시 측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피고인이 윤영호 즉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이를 유경옥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난 이걸 인정합니다. 다만 전달한 이후에 2024년도경에 가방 2개와 교환된 것으로 보이는 금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언을 번복하고 나니 이제 문제가 된 사람들은 누구냐? 김건희 씨 측은 난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 하고요. 지금 문제되는 사람, 곤란지경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한학자입니다. 결국 통일교에서 이렇게 줬다는 게 확인이 됐고 뇌물이 결국 중간에서 건너졌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왜 웃으세요? 아니 이게 죄수의 딜레마잖아요. 각자 유리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전시 측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건 금품은 김건희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윤영호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금품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김건희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김건희에게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변호사들이 이 논리를 생각해내느라고 머리를 되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었다는 건데요. 아유, 다들 신박하네요. 그러니까 심부름만 했다는 거잖아, 잠깐. 그냥 배달이다 나는. 배달. 배달권에 불과하다. 배달권. 배달의 민족이었다. 이런 얘기겠죠? 아마 이 증거, 물품, 그다음 영수증, 그다음에 증언 이런 게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이걸 언제까지 자기가 거짓말하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이 모두 옳았다는 게 입증된 거 아닙니까? 결국 맞습니다. 결국 통일교 측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알려진 것 외에도 또 있을 거라 저도 추정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뭔가 통일교가 한국 기독교에서는 사입이 이단 사입으로 몰려 있으니까 본인들의 지위를 확보하고 또 거기다 이권까지 하고 거기에 또 한학자는 그에게 해외 도박으로 수사도 받고 있는 때였으니까 그것도 네. 무마시키기 위해서 권성동에도 접근하고 윤석열, 김건희에게도 접근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YTN도 세계일보도 모자라서 YTN까지 인수하려고 했던 흔적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아주 내밀한 유착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번 그러니까 선물 전달로도 이제 확인했다. 맞습니다. 전성배 씨는 일단 알선수재가 제일 큰가 봐요. 그래서 이것만 좀 막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자기네들은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협조하면. 왜냐하면 통일교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지 않느냐. 그 이제 고문료라는 명목으로 받은 거다. 이제 3천만 원 수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고문료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알선수재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요. 두 업체로부터 2억 원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박창욱 경북대 의원에게서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나는 정치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아니어서 괜찮다. 돈 받았어도 괜찮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유 전 행정관에게 샤넬백 등 전달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증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건 어쨌든 인정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가장 약한 죄로만 처벌받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팩트 체크 좀 해봐야 되는데 유경옥 행정관한테 샤넬백을 전달해주면 건진과 유경옥은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그때 막 자기 비서처럼 부렸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한 몸이었다고요. 그리고 김건희와 건진은 이제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었으니까 중간에 메신저는 이 사람이 제일 좋다라고 다 알려져 있었고 거기에 이제 줄 서서 로비하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백이 전달될 때 어떤 목적으로 전달된지 건진은 알고 있었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단순히 전달했다 이런 게 아니죠. 형식적으로 전달하는데 유경옥이가 받아서 갖다 줍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갖다 준 것이었을 거고. 그러면 통일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전달했느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통일교는 이것을 평소에 쌓아놓고 있던 소위 말하는 귀금속 또는 샤넬백을 비롯한 명품백 중에서 일부를 갖다 준 것이냐? 아니면 현찰로
구입을 해서 갖다 준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질문을 드리면 바로 뭐 답은 좀 나오십니까? 제가 안 바로 나와요.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네. 통일교 내부에서는 평소에도 이런 뭔가 고가의 선물을 하기 위해서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사 놓는데요. 상품권으로 산다는 거 아니었어요? 상품권으로 사는 건 아니고, 왜냐면 현금으로? 일본에서 일단 들어온 돈이 뭐 1년에 많이 들어올 땐 1,000억씩 들어왔으니까 현금만. 그렇게 해서, 요즘 제가 이제 통일교 계속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물을 이제 그 현금을 받아 놓으면 윤용호가 주도해서 자, 이런 것들을 좀 사놓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사놓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아마 김건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았을 거예요. 윤용호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윤석열을 직접 만나가지고 통일교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다 공유를 했고, 뭔가 우리한테 말을 못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통일교 내부에서 실제로 발언하는 그 육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니 이 선물을 김건희가 이런 성향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사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친밀도의 정도, 그리고 이게 범죄 행위의 구체성, 이런 걸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이걸 이제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건지는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돈 1억짜리하고 요 지금 몇 가지 명품 선물 전달한 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큰 게 있다는데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언제쯤 그걸 푸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관봉권, 띠지권이나 좀 진짜 아니, 정말 저는 궁금해 죽겠어요. 누구한테 받은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완전 미궁이에요. 관봉권, 띠지는.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통일교 아니면은 김건희 쪽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특수활동비하고 이제 이쪽인데, 그것도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좀 들어보니까 현금을 어떻게 찾아오는지 압니까? 어떻게 찾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게 금고에 총 300억 정도 현금이 들어가는 금고를 가지고 있다는 통일교가? 겁니다. 통일교 안에 그게 뭐 금고가 뭐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정 금액이 이제 좀 줄어들면 또 300억을 채워놔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어딘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금융기관에. 네. 그러면 차에다가 돈을 정말 용달차처럼 싣고 와서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관봉띠가 이미 묶여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금융기관에서 한쪽에서 돈이 필요한데 100억 정도 가지고 오라 현찰로, 이렇게 하면 그 100억을 채워서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관봉권이 포함된 이런 걸로 갖다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이 관봉권이 이제 한 묶음에 보통 5천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돈을 주는 규모가 뭐 그런 정도 되는 것들이니까 쇼핑백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쇼핑백이 아무거나 야 저기 뭐 어디 봉다리에 담을 거 없나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줄 때 딱 규격화되어 있는 쇼핑백이 있다는, 거기에는 넣으면 얼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넥타이 하나 줬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 한 학자가 그 법정에서 진술 잘못해가 구속될 때 사유가 뭐 100만 원 줬다 했지 않습니까? 네, 세뱃돈으로 준다면서요. 아니 100만 원 줬다는 그 말 때문에 구속됐다는 이야기도 해서 그것도 누군가 작전을 잘못 쓴 거예요. 실제로는 그 쇼핑백에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100만 원만 줬고 우리는 넥타이만 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높다. 거짓 증언이다. 뭐 이런 까지 이제 나왔는데, 어찌됐든 그 금고 안에 300억 현찰과 100억 이렇게 돈을 가져와서 용달차에, 뭐 용달차는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현금 트럭에 돈을 가지고 쟁여놓고 이렇게 이제 쓰고 했던 그 과정에서 김건희 맞춤형으로 요거는 제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이 부분 관련해서 진짜 이게 대한민국 금융사회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국민은요, 자기 통장에 있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찾잖아요. FIU에서 다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막 맨날 뭐 하려고 찾냐고 막 다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고 그러고. 현찰 그렇게 찾으면 감시하고, 네.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동향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합니다. 혹시 불법 증여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특정인, 뭐 건진, 한학자, 왜 이런 사람들은 관봉권으로 5천만 원, 막 몇 억씩, 이상민, 이런 사람들 막 관봉, 이게 뭐 진상이 안 밝혀지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반 5천만 국민은
500만 원만 찾아도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취급하면서 막 세무조사하면서 그거 다 막 검찰에 돌리고 세무서에 통보하고. 근데 이상민, 한학자, 건진법사는 왜 조사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걸 왜 우리한테 그 물어보세요? 윤석열, 김건희가 기호를 했기 때문이지. 아니 김기호 대변인한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네. 그 기록은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우리가 추적해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취재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찾아갖고 규모가 얼마쯤 됐는지, 그러면 그 자금 추적하면 이 돈 어디에 썼는지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이런 데서 현찰로 몇 억을 쓸 수 있다. 야 봉투에 봉투도 아닙니다. 그건 쇼핑백에 넣어서 줄 수 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요 얘기 끝에 제가 요 속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속보라고 할 건 아닌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선 전현희 의원의 질문은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정의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 장관이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 제가 이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왜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계엄의 부하 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게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어제 되게 지금 중요한 나왔던 말인데요. CCTV가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러네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렇죠. 이게 내란을 실제로 주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네. 집단적으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국힘 관여도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정보력으로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국힘의 개입 정도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클 수 있다.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구체적 증거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로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류가 나왔을 수 있고 직접 주고받은 텔레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면서 뭔가 제가 계속 지금 이제 더는 찜찜하죠 뭔가가. 이게 뭐가 있다 지금. 왜냐면 이게 제보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안에서 이것이 CCTV의 원본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도 누가 이걸 가장 잘 아느냐. 이제 이것은 특정인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캐비넷을 가지고 있는 쪽이다. 또는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치밀하게 상황 정리를 했다. 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야, 이거 지금 결정적인 빼박 증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 저렇게 막 미친 듯이 전쟁하듯이 하고 있는 것은 야, 이거 여기에서 밀리면 끝장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현 민주당 의원도 정성호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TF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최소한 추경호라든지 이철규라든지 찐윤들은 어떤 식으로 연루되지 않았겠습니까? 날 표결도 못하게 했었고 네. 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국민의 의원들 몇몇한테는 말 안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실제 전화도 그날 내란의 밤 추경호하고 나경원하고 전화한 것도 확인했는데 그 외에 전화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란의 밤날 국민의힘 카톡방을 보면은 막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로 갑시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국회 가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죠. 우리는 저기 당사로 가야 됩니다. 바람을 잡는 사람이 두세 명 있었어요. 계속 댓글을 쓰면서 한동훈계는 계속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회에 모여야 됩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러는데 몇몇 사람이 바람을 잡았다. 그 몇몇이 누군지 알고 있군요. 그때 다 보도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이 분류가 참네요. 두 개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네, 뭡니까? 네. 적극적으로 가담할 사람 사전에 모아놓고 조치한 것과
근데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혹시 이제 전문 용어를 제가 써서 뽀록 나시고 진짜 들통날까 싶어서 안 되는 사람은 빼놓고 자 이렇게 먼저 모여서 아까 했다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국민의힘도 다 이야기할 수 없죠. 주도할 수 있는 몇몇 사람한테는 사전에 이 내용이 전달되고 거기에서 행동 계획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게 지금 추론이었는데 구체적 증거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네요. 수준으로 이제 갈 것이다. 또 하나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자 내가 지지를 하든 지지하지 않든 지금 대법원장이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서 저런 식으로 해명하면서 나는 절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어제 대국민 선전 보고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걸 그대로 살려놓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심하게 하면 깽판을 치더라도 국민이 이제는 선출되어 있는 국회 권력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인식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가 감당이 불감당인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저 정도 가면 이제 재판장이 하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너희들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본부장의 오늘 저 메시지는 아마 이제 내란과 관련된 종식에 대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자, 어쨌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매일매일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댓글 다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속 놀라운 소식을 올려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좀 무시하려고 그랬는데요. 무시하기는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선각자님께서 갑자기 좀 뜬금없이 대파 얘기를 꺼내십니다. 왜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대파를 들었을까요? 그건 민주당을 대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대파값도 모른다는 대중의 몰매를 맞아서 넘어간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내가 그런가? 그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제 글을 올리고 계시느냐. 부산 강서구 명지도에 명지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거기에서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학교 로고가 양쪽에 대파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서는 대파를 들고 흔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한 말씀 하시는 게 이 학교가 바로 그 대파밭을 밀어 엎고 세운 초등학교랍니다. 제가 아주 웃겨가지고 이거 제가 그냥 사실 넘어가려다가 성각자님 너무 열심히 재밌으십니다. 댓글을 이상한 걸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재밌었습니다. 대파하니까 이수정이 생각나는군요. 아 갑자기 또 이수정 교수도 생각나는군요. 아직의 그 수준이지만 어쨌든 참 이제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일이 그 당시에 내란 당시에 이제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도 끔찍하네요. 네, 자, 이 주제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말 모임이라고 그러면서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서 극구 우리끼리 그냥 먹고 놀고 야, 안부나 물어보려는 모임이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았죠. 어쩌면 오늘 밤에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법제처장이었던 이완규 씨가 있습니다. 근데 연말 모임이라고 해놓고는 KTX 타고 왔으니 KTX 값 내놔라. 그래서 연말 모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김지호 성남 대변인. 본인은 지금 네. 개인적인 만남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법제처장이 법제처에 출장비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출장비? 공모로 간 거죠. 출장이라고 하면 진짜 게다가 돈 줬으면 그렇죠. 업무 협의로 KTX 출장비를 타먹은 거야. 업무 협의? 무슨 업무 협의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업무로 모인 거죠. 업무로 모인 거죠. 업무로. 이 사람 이한규가 좀 약간 FM 같은 사람 느낌 있잖아요. 진짜 업무를 했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엄 다음 날 연말 모임 할 때입니까? 본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네. 그 수뇌부들이 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계엄 관련해서 윤석열은 텄지만 자신들은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려는 그런 작전 모의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그러니까 뭐 법률비서관도 그때 배석한 걸로 확인됐잖아요. 맞아요. 일단 실패한 계엄 뒤수습 우리가 추정컨대 또는 2차 계엄 또 한번 해버린 기습적으로 해버리는 방법 없는가를 여러 시나리오를 법률비서관까지 대동해서 검토한
제 또 다른 내란 모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본인도 업무 비용도 청구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사전에 업무가 그때 내란이 실패한 걸 알고 모인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제 후속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말을 요즘- 맞춰야 돼요. 증거를 아니, 인멸해야 말을 돼요. 맞추고 증거를 인명한다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계엄 선포할 수 있나 없나라는 것을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 그리고 핸드폰 그렇죠.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바꾸면서도 이거 자 어떻게 지금 대응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들이 모여서 1차로 도원 결의를 하듯이 뭔가 내란에 가담했다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민정수석을 비롯한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장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러면 개입을 했겠냐. 훨씬 더 깊이 나섰겠죠. 내란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지금 모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공적인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그 방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 축으로는 그럼 검찰은 어떻게 했지? 박성재가 교도소에 지금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나 1000명 정도는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하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자,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중앙선관위에도 2사람이 갔다라고 하는 것까지 있는 걸로 보면 검찰도 여기 깊숙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란이 이미 터졌고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까지 다 잡아놓고 나면 저는 조은석 특검이 내란에 가담했던 검찰 조직과 관련된 그 수뇌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분명히 이들도 나설 것이다. 경찰이 나선 건 다 알고 있고요. 근데 검찰이 지금 또 쏙 빠져 있어요. 검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지금 반드시 수사하도록 저는 민주당에서도 좀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진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정성호 장관의 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더니 저보고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내신발님께서 노변은 참 아름답고 좋지만 참 순진하다. 이러니까 저 사람이 뭐가 순진하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농담 섞어서 정성호 네. 장관이 이렇게 이제 지금 좀 추상 같은 기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게 사태 파악을 해보니까 검찰 저거 믿을만 하겠는데 사법부 그래도 내가 중도층까지 고려해서 그래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거 보고는 싹 갇혔을 수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우리도 만나봤지만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무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강한 톤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내란범들에게 오히려 동조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좀 상황인식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더 분발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훈님께서 지금 장관들 교체하면 어쩌라고 그러세요.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내란 관련된 자들이 이쪽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분열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진구 소장님, 네. 평상시에 말씀이 한 반밖에 안 하셨어요 오늘은? 아니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의 제가 오늘 열변이 잘못 끼어들어가지고 열변이 그래요. 좋았고 그렇습니다. 또 정기환 대표님의 분석과 네. 또 그 특종 보도 아니, 뭐 예열이 너무 좋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바를 많이 했다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스픽스는 항상 오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 시청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네. 우리 김지호 TV, 안진걸 TV, 노영희 TV도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박찬대 의원하고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박찬대 의원이 이제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네. 수많은 일을 하셨지 너무 않습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날에 돌아가신 대학생 분이 계셔요. 박찬대 의원이 구하기 바로 전에 그 20대 경북 예천에 있는 그 친구죠. 예. 분이 근데 그분은 사실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고 아버지가 경찰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경찰이 그 학분의 돌아가신 분의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사실은 이 구하러 못 간 와중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박찬대 의원은 어떻게 그분 그
피해자들과 연락해서 위치를 찾았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신박한 방법으로 이걸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피해자가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지급을 받았거든요. 네. 이 가해자들로부터. 근데 그걸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알려주셨어요. 오. 근데 그거를 내가 방송에서 말을 하면 그 방법이 또 노출이 되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 그 당국자들, 경찰 등등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의원님처럼 정말 신박한 방법으로 내지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피해자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박찬대 의원 정말 일 잘했다고 제가 박수 쳤고 아이고, 예. 네.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신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일 이제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차관이 단장이 돼가지고 이제 수사팀까지 같이 이제 가는데 공조라는 이름은 쓰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저 정도 범죄 집단이 저기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범죄 도시처럼 이렇게 이제 타운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아예 인터폴 이런 것이 국제 공조 작전회가 헬기 띄워가지고 총 들고 들어가서 일망타진하고 이런 게 지금 안 됩니까?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그 위험하대. 오히려 카지노라는 그거 못 보셨어요? 그 최민식 씨가 그 열연했던 디즈니 플러스에 예. 나오는 그 영화 보시면은 현지 경찰이랑 현지 당국자하고 다 유착돼 있다. 아니 그러니까 캄보디아 지금 그 훈센입니까? 훈센 아들이 지금 그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캄보디아하고 한국, 캄보디아 우호관계 맺자고 엄청나게 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원조 자금도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ODA 자금이 벌써 1조도 넘게 들어갔다. 아니 그렇게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 그래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훈센 아들이 저 따위로 국가 운영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부패 집단들 그리고 범죄 집단 또 그 범죄자를 다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하냐? 오늘 내가 중국 쪽으로 이제 정통하신 분하고도 뭐 저 중앙판공청하고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고 계신 분한테 아니 중국은 왜 저런 거 그냥 그대로 나오냐? 사회주 국가에서 공안들이 났으면 얼마든지 그런 범죄자들 잡아가지고 할 수 있지. 이게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좀 이야기 좀 하세요라는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 좋은데 저 범죄 조직을 캄보디아가 발본 세건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안 된다. 국제사회 그렇죠. 일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투자를 다 빼든지 한국에 거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은행하고 진출해 있습니까? 안 한다라고 할 정도로 저 범죄를 소탕시키는 것이 마약이든 아니면 보이스피싱 지금 KBS 그 방송을 보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뜯긴 보이스피싱만 한 5,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와 이거를 어떻게 방치하느냐. 저 발본 재건하는 것을 보여주고 폭력적인 게 아니라 공권력으로 저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국제공조 체제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돈만 퍼주고 국민을 소중히 여기지 않던 그 모순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찰 증원 요청을 없어지길 바랍니다. 윤석열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팩트로 체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좀 요청드리면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 중에서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스픽스로 제 전화번호가 010-8596-0073인데 꼭 연락을 좀 한번 해주시면 010-8596-0073인데 현지 사정들을 좀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에서 분명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꼭 좀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네. 고맙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전용 세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광고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나에게 최적인지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도가 바뀌면서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잘 가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는 분도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모두 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스픽스 운전자 플랜인데요. 자신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1644-1226,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이 2025년 10월 26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눌러보시면 들어가셔서 인증번호 입력하시면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인증번호 202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전 기간 전 회차이고요. VIP석 11만 원짜리가 6만 원에 또 R석 8만 8천 원짜리가 5만 원에 그리고 S석 6만 6천 원짜리가 4만 원에 여러분들께 제공됩니다. 예매 안내해드립니다. 링크에 접속하시고 인증번호 2025 누르시고 보고 싶은 날짜 선택하시고 좌석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결제하실 수 있는 그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매가 완료되는 겁니다. 공연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예매자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티켓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이 티켓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스픽스몰이 홈쇼핑에서 대박난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국내산 순면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이불 겸용 패드입니다. 저렴한 폴리에스테로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통기성을 자랑합니다. 국내산 모카 100% 순면으로 만들어져서 땀 흡수가 잘 되고요. 통풍이 뛰어나서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산 프리미엄 순면 60수짜리 이불과 패드 겸용 1+1 구성인데요. 이 구성이 단돈 59,900원에 제공됩니다. 심지어 홈쇼핑보다도 만 원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심심하실 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보기 링크 확인하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바뀌어서 또 구성이 바뀌어서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말씀 한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가 154만 8,999명입니다. 9,000명. 오, 다 돼가네요. 5만 명 이제 갈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꼭 안 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6시로 시간대 옮긴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네,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스픽스는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어서 굳이 동접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나 다시 보기를 제대로 보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동접을 잘 봐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